플라톤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자 그 관리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 중심의 사고로 자연을 도구로 보았지만 스피노자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질서 안에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과연 자연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2015년 전 세계 196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은 인류가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맞서 함께 행동하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을 다짐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의 순간이었습니다.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e Paris Accord and the onerous energy restrictions that is placed on the United States could cost America as much as 2.7 million lost jobs by 2025. Believe me, this is not what we need.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된 지 10년이 가까워졌지만 지구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단지 방관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대안책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화력 발전을 대체하기엔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들 모두 생산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꼭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원자력은 오랫동안 인류가 주저해온 에너지였습니다. 위험하고 무섭고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하지만 동시에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대규모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에 대해 양면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유럽의 일부 국가는 원자력을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하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죠. 한국 역시 오랜 시간 원자력 기술을 개발해왔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방사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요. 방사능에 대한 이해도, 평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1.9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제가 이제 방사능을 필두로 해서 이제 환경원칙과 연관시켜서 진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혹시 방사능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지? 이제 그렇게 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 현재 지구 생태계에 방사능이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거나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잘 몰라요. 혹시 그쪽도 방사능과 방사선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핵 융합 혹은 핵 분열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핵 융합 반응으로 일어나는지 핵 분열 반응으로 일어나는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둘 중에 뭐냐고요? 네. 핵 융합 아니에요? 그냥 방사능이 이런 효과를 낳는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방사능이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낳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직접적으로 경험해본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환경 문제들보다 방사능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신경을 덜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 못하시죠. 뭔가 지구온난화는 맨날 얘기하는 방사능에 대한 뭐 강의나 뭐 학교에서 약간 교육하는 게 딱히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교육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사선 관련해가지고 조언을 얻기 위해서 조규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조규성 교수입니다. 네, 저희가 엄청난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부터 교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주로 가르치고 계신가요? 저는 방사선 측정하는 기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주로 또 연구는 방사선 의료 영상기기, CT나 PET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가 방사능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데 방사능에 관한 혹시 좀 재밌는 사실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방사선은 어디나 존재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을 통과하거나 몸에 부딪히는 방사선이 1초에 약 10만 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만 개, 1초에. 그런데 우리 몸에 전혀 이상을 끼치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방사선을 이상 받으면 좀 위험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상황에 처할 일은 전혀 없어요. 교수님,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그것에 대한 장점이 있을까요? 네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이라는 물질이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우라늄이라는 고체가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워진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그 터빈에 돌아가는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인데 화력발전하고 같아요. 화력발전은 석탄이나 석유를 가지고 물을 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뒷부분은 같고 앞부분의 화력발전은 석탄이나 석유를 태우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우라늄은 태우는 게 아니고 고체 상태 그대로 있지만 연쇄 핵 분열 반응으로 뜨거워지기만 해요. 그래서 저절로 연료가 뜨거워지면 그 열로 물을 데워서 전기를 만드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어서 화력 발전소하고 거의 같은데 앞부분만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자력 발전의 이제 장점은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하고 그 우라늄하고 연료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약 300만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우라늄 1g이면 석탄, 석유는 3톤을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300만 분의 1이라는 그 부피 차이가, 무게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석탄과 석유는 태우면 이산화탄소라는 폐기물이 만들어져서 전 공간으로 퍼져가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그런 기체 폐기물은 전혀 나오지 않고 사용 후 핵연료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또 그 단가가 석탄하고 거의 비슷하고 석유나 가스보다 한 반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최소 한 4배 정도, 4-5배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렇게 밀도가 높기 때문에 차지하는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석탄, 석유를 쌓아두려면 엄청나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축구장 한두 개 정도 그 정도 규모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경제성도 있고 환경 파괴도 거의 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고 그런 많은 장점들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은 우리가 석탄, 석유 국가가 비축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3개월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를 수입해 오지 못한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면 3개월 후에는 모든 전기가 끊어지고 자동차가 다 멈추게 돼요. 근데 원자력 재료는 작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비축량이 있기 때문에 최소 3년간은 전쟁이 일어나도 전기를 우리가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방사선은 우리 단순한 위험한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CT나 엑스레이를 찍는데 만일 그런 방사선을 이용하는 도구가 없다면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어떤 이물질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방사선을 가지고 비파괴적으로 그 몸 안의 내부를 볼 수 있고, 또 다른 방사선 응용 분야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좋아하죠. 자동차의 타이어는 고무로 만드는데 이 생고무를 쓰면은 타이어가 뭐 6개월도 못 가서 마모가 돼요. 그런데 타이어의 안쪽에 중요한 부분에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 타이어가 단단해져서 뭐 5년을 타더라도 타이어가 잘 굴러갑니다. 예, 그렇게 산업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 다른 분야는 농업 분야에도 식품을 멸균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 감귤을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감귤을 프랑스로 보내려면은 한 달이 걸려요. 배로 가면은. 그런데 그 한 달 동안에 귤이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방사선을 조사해가지고 세균을 박멸한 다음에 보내면은 한 달이 아니라 뭐 6개월이 돼도 썩지 않고 영양가는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식품을 멸균하는 이런 기술은 대단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Полевой столб, поднимающийся с земли, быстро увеличился в объем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секунд после взрыва диаметр полевого столба составлял около 10 километров. Увеличиваясь в размерах, 원자력계가 그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을 축소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거는 마치 세슘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 굉장히 심각한 기술이고, 두 번째는 측정을 정밀하게 하지 않는 것도 좀 있어요.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싶은데, 음식 속에 세슘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방사능 물질도 같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왜냐면 후쿠시마에서 수백 가지 방사능 물질이 나왔지만 우리는 그 중에 세슘하고 요오드 이 두 가지만 측정해요. 이 측정이 제일 쉬워서 이것만 하는 거거든요. 다른 건 하나 측정하는데 한 달씩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리고 돈 많이 들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측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슘만 재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 속에 세슘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방사능 물질 수백 가지가 알 수 없는 양으로 같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제게 방사능이란 전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능은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이고, 의료 분야, 산업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한 방사능을 무기화시켜서 사용한다면 이것이 과연 인간에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저는 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의료 분야에서의 방사능, 저희가 방사능 덕분에 CT도 찍고 여러 병들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점에서 방사능은 득이 되는 아주 좋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제가 말했다시피 부주의함과 무지함으로 이 방사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사능이란 믿을 수 있는 어떠한 도구, 속담에 비유하자면은 도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속담에 따르면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찌인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아직 그 도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위험성이 아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수님을 만나면서 본래 제 입장은 방사능은 나쁘다, 방사능의 활용은 위험하다였었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방사능을 보고 좋은 장점들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해 아직도 존재하는 방사능 활용의 위험성과 그리고 악용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전부터 방사능은 매우 안 좋은 어떠한 화학물질이라고 지금까지 줄곧 생각을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방사능이 저에게는 좀 안 좋았던, 좀 단점으로 왔던 경우가 좀 더 많았다 보니까, 그런 큰 경우가 더욱더 많았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이 안 좋다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저는 이제 또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배운 점이 하나 있는데, 항상 이 방사능이라는 물질 자체가 물론 환경에 엄청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들 저희에게 오히려 이런 점도 또 많이 준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의료시설이나 아니면 따로 운송 시스템 같은, 아니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융합하고 개발하는 그런 쪽에서도 많이 방사능이 쓰인다고 하는 거를 제가 찾아냈었는데요. 이런 거를 통해서 방사능은 단지 우리에게 항상 실로만 와닿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득이 될 수도 있는 존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취지가 이제 SDGs와 연관이 깊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방사능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가끔 많이 실수로 유출을 해버려가지고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은
또 SDGs에서 이제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는 그런 점에서는 방사능이 아주 해로운 물질이지만은 이제 반대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그런 쪽에서의 SDGs랑 연관을 시켜보면은 이게 마냥 실이 아니고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환경과 지구와 방사능의 이런 밀접한 연관성은 아무래도 다른 저희 멤버들이 말했다시피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 즉 장점과 단점 둘 다 보유하고 있는 아주 참 희한한 화학 물질이라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방사능이 아무래도 이렇게 두 가지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 하나의 화학 물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방사능이라는 건 일종의 회색 지대 같아요. 왜냐하면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뭐 의료나 아니면 산업 분야로 특히 뭐 MRI 촬영이나 아니면 타이어에 방사능이 쬐가지고 좀 수명을 오래하는 그러한 장점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장점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핵폭탄의 그러한 아주 잔인한 파괴성이랑 저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잃어버린 땅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방사능이 마냥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색 지대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방사능은 일종의 과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방사능, 그러니까 지금 핵 발전소에서는 핵 분열 에너지를 쓰죠. 근데 아직 그 핵 분열 에너지는 핵 폐기물이랑 그 다음에 폭발 위험, 이 두 가지 아주 큰 위험이 잔존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SDGs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환경 파괴의 주범들은 약간 화력 에너지 아니면 뭐 석탄 에너지 그러한 것들을 썼기 때문에 지금의 원자력 에너지가 마냥 나쁜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또 이후에 핵 융합 에너지로 새로운 형태의 핵 발전소가 만들어진다면 아마도 그건 핵 분열 에너지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는 도태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냥 뭐 위험한 물질인가 정도로만 그냥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카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교수님도 만나보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직접 조사도 좀 해보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의료 분야, 뭐 산업 분야 그런 데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도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너무 지금 인류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어떤 현상이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저희가 좀 더 행동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혹시나 이제 또 악용되면은 또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라든지 좀 윤리적으로라든지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처음에 방사능은 그저 위험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사고, 붉은 경고 표지판, 버려진 마을들.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방사능은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가능성이라는 것을요. 방사능은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이야기는 또 다른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방사능은 생명을 살리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진짜 위험한 것은 방사능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린 인간의 태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환경운동가의 목소리는 경고하였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 못할 짐을 지우는 일이라고요. 그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보다 앞서도 괜찮은 것일까? 우리는 정말로 이 힘을 책임질 준비가 되었을까? 도구를 손에 쥔 우리는 그 도구의 무게를 과연 이해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이제 야씨 너네 왜 설문 안 올리냐? 야 이놈들아 부터 너가 너무 편해졌어 그냥. 아 좋았어. 좋았어. 콜라 마시고 싶다. 나 지금 마시고 있는데. 콜라 좋지. 대표 첫 번째 오늘 그 환경과 지구 관련된 서브 이슈 확정 짓고 수고했어 얘들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빠빠이. 바이. 이.